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는 단순한 붉은 액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매 순간 산소를 나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적혈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 흐름이 탁해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적혈구는 따로따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치 동전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엉켜붙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면 몸은 통증을 느끼며 무거워지고 회복은 더디며 노화는 급속도로 빨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혈액내과 전문의 다카하시 히로노리의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는 바로 이 피의 상태에 주목합니다. 건강은 겉으로 보이는 피부나 체형보다 보이지 않는 피의 흐름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피를 건강한 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저자는 혈액을 깨끗하게 되살리기 위해 실험으로 증명된 몇 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고 어떤 것은 너무 평범하고 쉬워서 소홀했던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1시간 이내로 금방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의 일이다. 일본 내과학회 총회가 열렸던 장소에 의료기기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모니터를 통해 살아 움직이고 있는 백혈구의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혈액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생물체의 존재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는 생혈액 관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 생혈액 관찰이 현대의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이를 곧바로 일상 진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생혈액 관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액의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혈액의 변화를 보고서 CT나 내시경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질병이 발견된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하기도 했다. 혈액은 우리 몸에 발생한 이상을 재빠르게 알려주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이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준다. 몸을 망치는 위험한 상태의 혈액. 두 사람의 혈액 사진을 살펴보자. 한 사람은 20세의 여성이고 또 한 사람은 80세의 남성이다. 이 각각의 사진이 과연 누구의 혈액 사진인지 알 수 있겠는가? 사진 A에는 둥근 모양의 세포가 많다. 이것이 적혈구다. 아메바처럼 과립이 있는 세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백혈구다. 사진 A의 혈액은 깨끗하고 모든 세포가 평온한 느낌이면서 자유롭고 힘차 보인다. 이에 비해 사진 B의 혈액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적혈구는 맥없이 일그러져 있고 서로 겹쳐 있다. 왠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지만 과연 이 혈액의 주인은 건강이 괜찮을지 걱정이 된다면 당신의 감성은 지극히 정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 A의 주인은 20세의 여성이고 사진 B의 주인은 80세의 남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사진 A가 80세 남성의 혈액이고 사진 B가 20세 여성의 혈액이다. 사진 A의 주인공인 80세 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날마다 아침 햇살 속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신선한 제철 채소를 듬뿍 먹었으며 평소에 물도 충분히 마셨다. 다리와 허리가 꼿꼿하고 등줄기도 똑바르다. 깨끗한 피부에 활발한 인상을 가진 이 남성을 누가 80살로 알겠는가? 실제 나이를 알면 모두들 놀란다. 아무리 보아도 60대 전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진 B의 주인인 20세 여성은 몇 년 전부터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스낵이나 과자를 입에 달고 살며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밤 늦도록 TV를 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않는다. 그러니 아침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이부자리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최근 몇 년간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점심은 대부분 빵이나 라면으로 때운다. 그렇다고 저녁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아니다. 마시는 것은 주스와 캔 커피뿐이다. 채소는 운동만큼이나 싫어한다. 아직 젊은 나이에 손톱과 머리카락이 까칠하고 피부에는 기미가 부쩍 늘었다. 본인을 앞에 두고 차마 말하긴 어렵지만 도무지 20살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혈액이 깨끗할 때는 원기왕성하고 건강하지만 혈액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몸 상태도 나빠지고 부쩍 늙어버린다. 혈액의 상태는 성별이나 연령보다는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혈액은 온몸을 빈틈없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생명에 꼭 필요한 소중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한다. 내 생명의 원천이자 활력을 비추는 거울이다. 적혈구의 4가지 특징. 1.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다. 헤모글로빈은 붉은 혈색소다. 혈액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적혈구 자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혈장 속에 녹아서 운반되는 산소는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적혈구가 활동하지 않으면 산소가 온몸의 세포에 전달되지 않는다. 2.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다. 정상적인 적혈구는 두께가 2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이 독특한 형태 덕분에 적혈구는 자신의 지름보다 훨씬 더 가는 미세혈관 속에서도 모양을 바꾸어서 비틀어가며 흘러갈 수 있다. 3. 적혈구에는 핵이 없다. 핵이 없다는 것은 적혈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덕분에 약 20초 동안에 한 번꼴로 온몸을 순환하는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혈구의 수명은 약 120일이나 된다. 그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적혈구는 무려 50만 번이나 온몸의 조직에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 4. 적혈구는 음이온에 둘러싸여 있다. 음이온 하전층 덕분에 적혈구끼리 서로 밀어내서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적혈구가 혈액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현미경을 보면서 시야를 움직이면 군데군데서 백혈구를 관찰할 수 있다. 적혈구보다 훨씬 크고 아메바처럼 모양을 바꾸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과립구와 단핵구다. 과립구에는 단핵구처럼 병원체나 노폐물을 포식하는 역할을 맡은 호중구, 알레르기와 관련이 깊은 호상구, 그리고 호염기구가 있다. 과립구나 단핵구보다 작고 핵이 타원형이며 그다지 움직이지 않는 백혈구가 림프구다.
림프구는 면역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세포다. 림프구에는 B세포, T세포, NK세포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형상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 지혈과 관련된 혈소판. 혈소판은 적혈구 10개에서 20개당 1개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 작은 빵 부스러기 같은 모양의 세포다. 혈소판의 주된 기능은 지혈작용이다. 따라서 혈소판의 수가 감소하면 출혈이 멎지 않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내 혈액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면 먼저 나쁜 상태의 혈액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인체를 늙게 만드는 위험한 상태의 혈액을 보기로 하자. 스스로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가끔은 건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다. 적혈구는 본래 반듯한 원반 모양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형태가 변할 수 있다.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본래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기도 한다. 적혈구 막이나 헤모글로빈 구조에 선천적 이상이 있는 특수한 질병을 제외하면 체내 환경의 악화가 적혈구 변형의 주요 원인이다. 적혈구 변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적혈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제각각이다. 원인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특히 비타민 B12나 엽산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 철결핍성 빈혈이나 지중해 빈혈 같은 특수한 헤모글로빈 이상증 환자에게서는 정상 크기보다 작고 얇은 적혈구가 두드러지고 때때로 반지 모양의 적혈구가 출현하기도 한다. 이따금 과도한 음주나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적혈구 표면에 혹이나 가시 또는 바늘 모양의 돌기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체내 독소의 배설 및 정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위와 장이 약해서 대변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분의 섭취가 부족해서 오줌의 양이 적거나 또는 운동 부족으로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적혈구는 둥근 모양을 잃고 톱니 모양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적혈구 내에 깊은 절개나 봉입체, 즉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세포질이나 핵 속에 있는 바이러스 입자가 보이는 변형이다. 이러한 변형은 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런 변화가 현저하다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암과 같은 심각한 병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설령 암이 발견되더라도 체내 환경이 개선되고 혈액의 상태가 호전되면 암은 더 이상 진행을 멈추고 전신의 상태도 차츰 회복된다. 그러므로 치료와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혈구의 연전 현상과 그 원인. 적혈구가 사슬처럼 서로 겹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마치 동전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전이라고 부른다. 의사들에게는 적혈구의 연전 형성이라고 하면 곧 다발성 골수종 같은 고글로불린 혈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상식일 정도로 잘 알려진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적혈구의 연전 현상은 체내 환경의 변화에 의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적혈구의 연전이 형성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주로 탈수와 양이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적혈구 주위에는 음리온의 하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서로 달라붙거나 뭉치지 않는다. 그런데 혈액 속에 양이온이 늘어나면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양, 상태가 되고
이 때문에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기 쉬워진다. 체내에 양이온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주위의 양이온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등의 사무 자동화 기기 부근이나 밀폐된 공간, 비가 오는 날씨에 양이온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씨가 궂을 때 어깨 결림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러 가지 영양소에 양이온이 대전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백질과 관계가 깊은 듯하다. 단백질 보충 음료를 마신 후에 적혈구에서 뚜렷한 연전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혈액의 걸쭉한 상태는 적혈구의 연전 현상뿐 아니라 혈액 속의 부유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유령처럼 사라지는 적혈구의 용혈 현상. 적혈구의 용혈이란 적혈구가 급하게 팽창해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영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잘 일어난다. 특히 당질의 과잉 섭취와 관계가 깊은 듯하다. 단 주스를 마신 직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현상이 관찰된다. 비만인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 평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탁하고 오염된 부유물질들. 혈액은 무균 상태가 아니었다. 혈액의 액체 성분, 즉 혈장 속에는 당이나 단백질, 전해질 등의 영양소나 음고인자, 면역 글로불린 등이 존재한다. 오랫동안 나는 그런 물질은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해 보니 실로 다양한 성상의 부유물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의 놀라움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균 상태의 성역이라고 믿었던 혈액 속에 이렇게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존재하다니. 그 중에는 적혈구보다도 훨씬 커서 현미경의 관찰 시야를 벗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혈액 속을 제 맘대로 헤엄쳐 다니는 박테리아 모양의 부유물까지 있었다. 그런데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런 부유물들이 내 자신의 혈액 속에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쯤 되면 의사인 나로서도 동요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적혈구보다 훨씬 더 큰 부유물이 많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모세혈관 내의 흐름이 나빠질 것이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증식하고 있는 데에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이후 나는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최대한 신체의 배설 및 정화력을 높이려고 애를 썼다. 혈액 속에 부유물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식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신체의 여러 곳에서 불쾌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크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부정형 부유물을 말한다. 플라크의 대부분은 떨어져 나간 혈관 벽의 조각이나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은 영양물질로 추정된다. 모양이나 크기, 색채도 불특정하다 보니 현미경의 시야를 벗어날 만큼 크거나 타르가 침착된 것 또는 착색 첨가물에 의해 선명한 색을 가진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플라크가 관찰된다. 그 성분이 무엇이건 간에 적혈구보다 훨씬 더 큰 플라크가 보유하고 있다면 모세혈관의 수준에서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것은 분명하다. 적혈구의 지름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인데 비해 모세혈관은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특하게도 적혈구는 하나씩 제 몸을 비틀어가며 그런 좁은 곳을 어렵사리 통과한다. 큰 플라크의 출현이 두드러질 때는 체내의 분해력과 정화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 과식을 삼가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식이효소가 풍부한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 통풍과 요산 결정. 요산 결정은 예리한 유리조각 같은 결정체다. 진료 현장에서 요침사 검사, 즉 소변 안에 가라앉은 성분들을 알아내는 검사 중에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혈액 속에서도 똑같은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날카롭고 깔끔한 모양에 이끌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도 왠지 아픈 느낌이 들어 섬뜩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요산 결정이 발의 관절 등에 침착하면 생체 반응에 의한 염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바람만 닿아도 아프다는 통풍이기 때문이다. 요산 결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의심된다. 1. 혈청 요산치가 높다. 2. 혈액의 산성화가 진행되었다. 3.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여 요산이 소변으로 충분히 배설되지 못한다. 4. 혈액이 차가워지는 환경에서는 혈장 속에 녹아있는 요산이 결정화되기 쉽다. 따뜻한 물에 녹아있던 다량의 소금이 물이 식으면서 결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과식과 입자상 부유물. 입자상 부유물이란 작은 먼지가 춤추듯이 움직이는 알갱이 모양의 부유물을 말한다. 그 대부분은 주로 유적 성분으로 추정된다. 기름지고 걸쭉한 국물처럼 지방이 농후한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누구나 혈액에 이런 부유물이 나타나지만 몇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공복 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평소에 외식이 잦거나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 내장이 지치고 약해져 있을 것이다. 혈액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때는 먼저 과식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충분한 물과 싱싱한 채소를 듬뿍 섭취해야 한다. 곰팡이상 부유물이란 부정형의 선상 또는 포상으로 보이는 부유물로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체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는 가려움이나 습진이 쉽게 생기고 무좀이나 치조 녹루에 걸린 사람이 많다. 폐혈증과 박테리아. 박테리아 모양의 유주체란 마치 곤충의 일종인 물매미처럼 혈액 속을 제 맘대로 헤엄쳐 다니는 것을 가리킨다. 혈액을 관찰하기 전날 날 생선이나 육류를 먹었을 때 주로 발견된다. 유주체의 크기와 형상은 박테리아와 매우 닮았다. 그렇다면 혈액 속은 평소 완전한 무균 상태가 아니라 세균의 발육이나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 정균 상태라는 뜻이다. 그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 혈액 속에서 증식하여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손끝에 자주 마비가 온다는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환자는 평소 육류 요리 같은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즐긴다고 한다. 혈액 상태를 보면 적혈구가 연전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자상 부유물이 가득하다. 과잉 섭취한 지방이 충분히 분해 정화되지 않은 것이 원인인 듯하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처치는 혈액 속의 불순물을 정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물과 효소 보조제를 섭취하게 하고 약 30분 후에 다시 한번 혈액을 관찰했다.
적혈구의 연전 상태가 개선되었다. 두 번째는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환자의 사례다. 이 환자는 거의 매일 두통이 일어나고 때때로 손끝에 마비가 온다고 한다. 혈액을 관찰하니 강한 연전 현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혈액의 오염은 첫 번째 사례의 환자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는 주로 양이온이 적혈구 연전 형성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 환자에게는 음이온 환경이 유지되도록 특수하게 개조한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쉰 다음 혈액을 관찰했더니 적혈구의 연전 상태도 개선되고 증세도 가벼워졌다. 이 환자처럼 식생활이 아니라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세 번째 환자는 고칼로리, 고단백질 식사로 인해 이미 고지혈증의 지방간이 된 상태다. 설계를 하는 직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한다. 게다가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 이 환자의 혈액을 관찰하니 예상대로 한 면 가득 부유물이 퍼져 있고 적혈구의 연전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 환자에게는 물과 효소 보조제를 섭취하게 한 다음 음이온 환경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 체내에 섭취하는 것과 주거 환경을 모두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놀랄 만큼 혈액이 맑고 깨끗해졌다. 이처럼 혈액이 왜 탁하고 걸쭉해졌는지를 알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 고질적인 두통의 끊임없는 반복. 우리 주변에는 습관적인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어 며칠씩 두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에서 CT나 MRI 등의 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편두통이나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 약의 효과로 두통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는 하지만 두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어서 곧 재발하기 일쑤다. 그러면 또다시 두통이 시작되고 약을 먹고 견뎌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듯 고질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혈액을 생혈액 관찰로 검사해보면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혈액을 연전 형성 상태에서 맑은 상태로 되돌리면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 개선된다. 적혈구의 연전 현상과 뇌경색. 뇌경색이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에 산소나 영양을 운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굵은 혈관이 막히면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설령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해도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고통을 받게 된다. 여기에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것이 몇 번이고 거듭되는 미소경색이다. 이 경우는 가는 혈관에 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끝에 마비가 오거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언어장애 정도의 증상이 많다. 그러다 보니 증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미소경색을 반복해서 겪기도 한다. 그러나 뇌의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경색이 되풀이되면 치매가 되기 쉽다. 경색의 위험 인자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기인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로 알려져 있지만 혈관뿐만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혈액의 상태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경화가 일어나 딱딱해진 가는 혈관 속을 걸쭉한 혈액이 흐르게 되면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흔히 뇌경색은 특별한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어지럼증이나 휘청거림 등을 자각하는 등 전조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 경색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서는 CT나 MRI를 통한 영상 진단으로도 질환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그런데 생혈액 관찰을 하면 그러한 환자의 혈액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나타난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대부분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나 플라크 등 혈액의 흐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나타난다. 또 때때로 적혈구가 맥없이 변형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지치고 피로한 상태에서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생각보다 큰 관련이 있는 혈액과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영양소 결핍으로 비실비실한 혈액. 살을 빨리 빼려고 조바심을 내다보면 먹어야 할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감행하게 된다. 그러면 미네랄이나 비타민처럼 혈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영양소마저 결핍되어 맥없이 비실거리는 혈액이 되고 만다. 그 결과 체력이 떨어져서 별것 아닌 일로도 바로 피로를 느낀다. 또한 근육의 양도 줄어들어 대사가 저하되고 그 결과 오히려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해 요요 현상이 찾아온다. 게다가 뼈가 약해져서 요통에 시달리고 피부도 탄력을 잃어 건늙어 보인다. 단백질 보충 음료와 혈액. 이 사진은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 음료를 마시는 어느 여성의 혈액이다. 생혈액 관찰을 하기 몇 시간 전에도 단백질 보충 음료를 마신 상태였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마시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불고기나 두유, 콩가루가 들어간 우유 등 고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대개의 경우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나타난다. 단백질 보충 음료에는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의 상태가 꽤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다. 고단백질 식품이 왜 적혈구의 연전 현상을 일으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단백질이 양으로 대전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이상 단백이 혈액 속에 증가하는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이나 다발성 골수종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의 혈액에서 적혈구의 연전 상태가 확인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혈액 속의 단백질을 제거하면 적혈구의 연전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 여성에게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함유된 효소 보조제를 복용하게 하고 약 30분 후에 다시 한번 생혈액 관찰을 했다. 그 결과 적혈구의 가벼운 연전 현상은 여전히 관찰되지만 이전에 비해 크게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백질 분해 요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무나 참마, 파인애플 등이 있다. 생선회를 낼 때 흔히 바닥에 무채를 까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선의 단백질 분해를 돕겠다는 뜻이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디저트로 파인애플이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옛사람들 지혜에 새삼 놀라게 된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 당시 나는 모교인 지치의과대학 혈액병동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내가 담당하던 환자는 아니지만 가벼운 폐경색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던 젊은 남성이 입원하고 있었다. 혈액 응고 및 섬유 소용 해계의 이상이 의심되어 혈전 지혈 전문의와 함께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굳이 그 환자의 특이한 점을 찾자면 보디빌딩을 하고 있어
단백질 보충 음료를 다량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점 정도였다. 담당 의사는 그 사실에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그때 내가 생혈액 관찰을 알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적혈구의 심한 연전 현상으로 걸쭉해진 환자의 혈액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소견으로는 그 청년이 보디빌딩 대회를 위해 다량의 단백질 보충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서 가벼운 폐경색을 반복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폐경색을 되풀이하다 정작 중요한 대회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운동선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환자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다. 단백질 보충 음료를 꼭 섭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단백질 분해 효소와 물을 함께 먹을 것을 권한다.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뉴로트랜스미터가 다량으로 소비되어 쉽게 부족해진다고 한다. 뉴로트랜스미터란 신경과 신경의 간극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말한다. 뉴로트랜스미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직 그 기능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 또는 불면 상태가 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쉽게 행복감을 느끼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어서 다소의 스트레스에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충실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흡수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며 일광욕이나 심호흡, 요가,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분비가 왕성해진다. 자연식품을 균형 있게 먹고 밖에서 알맞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무리한 다이어트나 편식 또는 늘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습관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부족을 재촉하게 된다.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기분이 가라앉은 때일수록 제대로 먹고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에 강해지려면 늘 영양이 고루 담긴 식사를 하고 하루 중 잠시라도 햇볕을 쏘이는 것이 좋다. 여기에 바른 호흡을 추가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요가나 태극권은 마음을 가다듬어 심신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율하는 데 대단히 좋다고 하며 실제로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 그런데 신경을 쓸 여가나 기력이 없다면 바른 호흡법만이라도 실천하자. 제대로 된 호흡은 그 자체만으로도 꽤 좋은 운동이 된다. 되도록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마지막 한 모금의 숨까지 뱉어낸다. 한 번의 호흡에 1분씩 10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실천한다. 머리가 맑아지고 배에도 탄력이 생긴다. 또한 원적외선 효과가 강한 수시나 광석, 천연소금 등을 따뜻한 물에 넣어 몸을 담그면 발한 정화작용이 촉진된다. 혈액이 알려주는 암 대처법. 자신의 몸에 암이 생긴 것을 알고 나면 오직 암의 존재에 사로잡혀 어서 빨리 암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게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암의 상태가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왜 내게 암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 자신이 얼마나 무리했으며 자신의 몸을 어떻게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를 해 나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암은 그때까지의 생활 습관이 빚어낸 결과물이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암시하는 지표와도 같은 것이다. 지금 당신의 상태가 앞으로 암에게 휘둘리거나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암을 누르고 다스리게 될 것인지는 혈액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혈액이 가르쳐 줄 것이다. 장기간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종양 마커가 정상 범위에 있어 종양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하반신이 심하게 쇠약해지고 이따금 회음부 부근에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몸이 차가워지면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한다. 생혈액 관찰을 하니 적혈구의 크기가 제각각인데다 타원형으로 변형된 모습도 두드러진 상태였다. 이 환자는 먼저 식생활을 개선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듬뿍 섭취해야 한다. 특히 마늘은 비타민 B군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암을 제어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매일 먹는 것이 좋다. 한방 보조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있다. 근력의 저하 역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유연성과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음가짐을 바꾸기를 권했다. 오로지 암의 존재만 근심할 것이 아니라 혈액을 건강하게 되살려서 생명력을 키우고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잠을 충분히 잘 것, 정원을 가꾸는 등 체력을 소모하는 집안일은 그만둘 것, 소화가 잘 되는 자연식품 위주로 조금씩 먹고 가공식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할 것, 효소가 풍부한 식품과 잣, 마늘 등의 건강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효소 보조제도 섭취할 것을 조언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약이란 있을 수 없다.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경색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는 약으로는 혈액이 맑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약으로는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항혈소판제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가 있다. 이 약제들을 혈액을 맑게 하는 약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혈액이 쉽게 굳지 않는 것과 혈액이 잘 흐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환자에게 쉽게 설명할 요량으로 약제의 효능을 혈액을 맑게 하는 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길 따름이다. 혈액이 굳는 것을 예방하는 약이라거나 혈전이 쉽게 녹도록 하는 약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며 여기에 물과 효소와 음이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신체의 배설, 정화력을 높여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신체가 여러 가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수단으로는 주로 4가지가 있다. 소변과 대변, 땀, 이 3가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혈액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이나 노폐물은 신장에서 분별되어 소변으로 배설된다. 그러므로 소변의 양이 적으면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신부전이나 신부전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서 소변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쉽게 차가워지므로 지나치게 찬물은 먹지 않도록 한다.
또 마늘이나 생강같이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충분히 먹을 필요가 있다. 무나 오크라, 참마 등은 식이효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음식물이 소화되어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로 흡수되려면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에는 체내효소와 식이효소 두 가지가 있다. 체내효소란 인간의 내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다. 대표적인 것은 당질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등이 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쉽고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오는 것은 소화하는 데 충분한 효소를 분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내 효소의 힘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과식해도 곧바로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 현대인은 먹는 양이 많아진 데다 수명도 길어지고 있어서 내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평생을 지내기가 어렵다. 식이효소란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다. 예를 들어 바나나가 오래되면 검게 변색되면서 크기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나나에 함유된 효소에 의해 자기 소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은 모두 식이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는 지방 분해 효소가,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는 당분 분해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분이 효과적으로 소화 분해되도록 되어 있다.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된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 등에는 식이효소가 들어있지 않다. 식이효소가 부족한 식품만 먹다 보면 음식물의 소화 분해 과정의 대부분을 체내 효소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식품을 처리할 만큼 체내 효소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하고 남은 음식물은 숙변으로 장에 쌓여 변비가 되고 혈액 속의 여분의 단백질이나 지방분이 불순물로 떠다니게 되어 흔히 말하는 걸쭉하고 탁한 혈액이 되고 만다. 게다가 간 기능 장애나 췌장염 등의 내장 질환을 일으켜 신체 저항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식이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물의 소화가 잘 되고 숙변이 쉽게 쌓이지 않아 체형도 좋아진다. 또한 혈액 속에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지방분이 분해되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므로 신진대사율이 좋아지고 살도 잘 찌지 않게 되며 저항력이 강한 체질로 바뀐다. 게다가 냉증이나 두통, 어깨 결림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튼튼한 혈액, 강인한 정신을 위한 천연소금.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현대에 와서는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에 유통되고 있는 소금은 고유의 천연소금이 아니라 화학 반응으로 만든 염화 나트륨이다. 도대체 누가 정한 것인지 천연소금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미량 성분을 불순물로 취급하여 불순물이 함유된 것은 소금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생겨났고 그것이 오래도록 지켜졌다. 참 불행한 시대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천연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다. 소금이 부족하면 적혈구도 맥없이 변형되고 신체도 정신도 쇠약해진다. 중요한 것은 본래의 소금, 즉 천연소금을 섭취하는 것이다.
땀을 흠뻑 흘렸을 때는 물과 함께 소금도 섭취해야 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당신의 혀가 가르쳐준다. 소금을 혀에 대보자. 전혀 짜다는 느낌이 없을 때는 소금이 필요한 때다. 짜게 느껴졌다면 과잉 섭취한 것이다. 적혈구 연전 현상을 없애는 효율적인 방법, 음이온 환경. 적혈구 주위에는 음이온의 하전층이 있기 때문에 음이온 공간에서는 흔히 말하는 맑고 깨끗한 혈액이 되고, 반대로 양이온 공간에서는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일어난다. 삼림과 물가가 대표적인 음이온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는 사실이다. 당연히 인체의 생리도 음이온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화 적응되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혈구가 음이온 환경에서 잘 움직이도록 대전되어 있다는 점도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이다. 양이온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생활 공간이 작게 구분되고 주변에 가전제품이 늘어나게 된 불과 수십 년 전부터다. 최근 몇 년 동안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저연령층에까지 보급되면서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양이온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온 환경은 인간 외의 동물의 건강과도 관계가 깊다고 한다. 타마가와 대학의 테라사와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테라사와 교수는 이온 환경이 생태에 미치는 효과,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쥐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했다. 실내 이온 환경을 개선하는 공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어느 기업의 어댑터 시스템, 즉 실내 공기 중에 있는 양이온을 흡착하여 실내를 음이온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이온 환경이 생태에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실내가 양이온 환경일 때 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중해 매설한 어댑터와 사육실과의 배선을 반대로 한 상태에서 렉트를 사육했다. 그 결과 모든 쥐가 서로 싸워서 죽일 만큼 흉포해졌다고 한다. 배선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실내를 음이온 환경으로 만들자 쥐는 다시 얌전해지고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한다. 음이온 환경에서 생활하면 몸 상태가 좋아지므로 결과적으로 노화나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되도록 밖으로 나가 삼림욕을 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다. 새들의 지저귐과 적당한 운동이 어우러져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실내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TV를 켜둔 채 잠이 들거나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칫 수면 중에 적혈구가 연전을 형성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는 어깨 결림이 생길 수 있다. 내 클리닉에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안정된 음이온 수준을 유지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은 테라자와 교수가 쥐의 생태 실험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늘 안정된 음이온 환경을 유지하도록 개조한 실험실이다. 적혈구의 연전 현상으로 인한 두통이나 어깨 결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1시간 정도 이 공간에서 쉬고 나면 대부분 적혈구의 연전 상태가 개선되고 증세도 가벼워진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지만 예상 밖의 효과에 놀랄 뿐만 아니라 음이온 환경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당신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활력이 있는지는 당신의 혈액이 알려줄 것이다. 혈액을 살리면
당신도 산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